이 이야기는 제 삶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임신 후 5번의 유산을 겪고 저는 몰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태아 보호약을 고의로 낙태, 유발약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하얀 시트가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아무리 애써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5번째 유산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왔던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몸조리를 잘하고 다음 임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전히 납작한 아랫배를 만지며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첫 임신 때 남편 민준 씨와 저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아기옷과 장난감을 잔뜩 사러 아기용품점에도 갔었죠. 이 작은 생명이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달도 채 되지 않아 아이는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태아의 질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2번째 임신은 반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일은 일절하지 않고 매일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고 매일 보양식을 끓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다시 떠났습니다. 석 달 만에 저는 또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3번째, 4번째 임신 때 저는 이전보다 더욱 조심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휴가를 내고 집에서 태아를 보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태아 보호약은 제때 챙겨 먹었고 식단도 영양사가 짜준 대로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너무나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제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찰 때마다 찬물을 끼얹듯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5번째 임신 때는 심지어 1달 전부터 침상 안정을 취했고 문박 취입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 씨는 저와 함께하기 위해 장기 휴가를 냈고 시어머니는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해주며 이번에는 꼭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분명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전 검진에서는 의사 선생님도 태아가 잘 자라고 있으니 계속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하혈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임신이 그렇게 쉬운데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조심했는데 매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왜 아이는 계속 더 나는 걸까요? 혹시 정말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매번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옆 병상에서는 산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귀에 귀수처럼 박혀 마음을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언제쯤 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몸조리 잘하고 우리 다시 노력하자. 하지만 그의 마음도 많이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할 뿐이었죠. 이번 유산으로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과연 더 버틸 수 있을지, 다음 임신도 이런 결과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 씨는 묵묵히 저를 부축하며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시어머니가 길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계셨죠. 우리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급히 다가오셔서 저를 부축하려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연신, 우리 아가야, 이제야 나왔구나. 병원에서 고생 많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의 유산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잘 돌봐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시어머니 여구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탕 그릇을 받아 하니 어서 따뜻할 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탕 그릇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기열에 좋은 재료들을 닭고기가 부드럽게 익었고 맛도 좋았습니다. 다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티슈를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 몸이 중요해. 이번에 못 지켰지만 다음번에 다시 노력하면 돼. 몸조리만 잘하면 분명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극진히 돌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준비해 제 침대 옆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좁쌀죽, 삶은 달걀, 그리고 다양한 맑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제가 질릴까봐 매일 다른 메뉴로 바꿔가며 해주셨죠. 점심과 저녁에도 제가 좋아하는 영양가 있는 반찬들을 해주셨고, 유산 후 주의해야 할 음식 금기 사항도 열심히 찾아보시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매일 제 방을 청소하고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벗어놓은 양말까지 직접 발겠다고 하시며 제가 쉬어야지 힘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직접 일어나 움직이려 하면 시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허약하니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며 예전에 민준 씨를 낳았을 때도 한 달 내내 산후조리를 해서 몸이 아주 잘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라서 민준 씨를 깨웠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밤에 은이버섯들 넣은 죽을 마시면 숙면을 취하고 기혈 보충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침에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밤중에 일어나 끓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위한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의 이번 보살핌이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소염제를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옆에서 제가 약을 다 먹는 것을 지켜보셨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가끔 제가 민준 씨와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수시로 문을 두드리며 물을 마실 건지 아니면 뭐 도와줄 일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민준 씨에게 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좀 과하게 긴장하신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엄마가 당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유산을 5번이나 했으니 엄마는 분명 당신 몸 회복이 안 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 거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누가 이렇게 잘 돌봐주는 건 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다른 보조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컵을 받아 약을 먹으려는데 실수로 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급히 허리를 굽혀 약을 주우려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 희미한 당황스러움이 깃들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약을 떨어뜨렸으니 내가 다시 하나를 가져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가지러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이 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약을 가져와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얀 약을 손에 쥐고 마음이 불안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시어머니의 순간적인 당황한 눈빛이 계속 생각났고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냥 일어나 민준 씨를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가 씻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는 침대 옆에 훤히 고고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이마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게다가 요즘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잘해줘.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불편해.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을 빼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또 왜 그런 시시콜콜한 생각을 해? 당황한 게 아니라 당신 넘어질까봐 걱정한 거겠지. 당신이 유산하고 몸이 약해졌으니 엄마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나쁜 일이야? 당신이 유산을 5번이나 했으니 엄마가 누구보다 애가 탔을 거야. 분명 당신이 빨리 몸조리 잘해서 다음번에 순조롭게 임신하길 바라는 마음번에 순조롭게 임신하길 빨리 몸조리 잘해서. 저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게 싫다는 게 아니야. 단지 너무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약을 먹을 때마다 꼭 옆에서 지켜봐. 당신이랑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꾸 문을 두드리고 지난번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죽 끓여준 것도 감동했지만 좀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어. 당신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있으신데 매일 당신 주위를 맴돌며 밥 해주고 빨래하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당신한테 죽 끓여주고 당신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여기서 헛소리나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몰라? 엄마는 당신을 누구보다 아껴. 어떻게 당신한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그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나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이 5번의 유산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은 알아? 나도 잘하고 싶지만 매번 이러니 내가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제가 우는 것을 보자 민준 씨의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 화풀이해서도 안 되고 엄마를 의심해서도 안 되고 엄마를 의심해서도 안 돼. 의사 선생님도 당신 몸에 문제 없다고 했으니 아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 거야. 당신이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충분히 쉬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를 보며 저는 서운함과 실망감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제 편에 서서 저와 함께 제 마음속 불안감을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감쌌고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옆에 누워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5번의 유산 경험,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민준 씨의 태도,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심지어 이 몇 번의 유산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가져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안색이 많이 좋아 보이네. 어서 일어나 아침 먹자. 내가 대추 좁쌀죽 해줬어. 기혈 보충에 좋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나 죽 그릇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죽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들어와 삶은 달걀을 까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옆은 제가 더 잘 돌볼게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안 힘들어. 지은이만 몸조리 잘하면 내가 이 정도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다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다시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말해도 그는 믿어주지 않고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임신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분명 인정하지 않을 거야. 민준 씨에게 말해도 그는 믿어주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서 멍하니 있어? 방에 가서 누워있지 않고? 저는 고개를 흔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물 한 잔과 약 몇 알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보조제 먹을 시간 됐대. 어서 먹어. 저는 약을 받아들고 손안의 하얀 약들을 보았습니다. 문득 이전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던 태아 보호약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번 임신 때 의사 선생님이 주셨던 태아 보호약도 하얀색이었지만 지금 손안의 약보다 좀 더 컸고 맛도 달랐습니다. 이전 약은 좀 썼는데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주셨던 약은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약을 쥐고 있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가 제때 먹어야 몸 회복고 민준 씨가 방으로 전화하러 간 사이 저는 몰래 거실 찬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약을 가져다 주셨던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약병을 열어 하나를 꺼내 자세히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제가 기억하는 의사 선생님이 주셨던 태아 보호약과 달랐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주셨던 태아 보호약과 달랐습니다. 저는 급히 약을 약병에 다시 넣고 약병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가장 친구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늘이도 이전에 유산을 겪었고 비슷한 보조제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런 약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먹었던 보조제는 연노란색이었고 제가 묘사한 약보다 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꾸셨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꾸셨는지 물었습니다. 하늘은 조심하라며 가끔 어르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을 바꿔서 줄 수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매번 임신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주신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약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생각은 일단 떠오르자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하얀 약들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웃으며 제가 방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네가 좋아하는 생선 사왔어. 저녁에 생선탕 끓여줄게. 몸보신해야지. 저는 억지로 웃으냐지. 제때 먹는 거 잊으면 안 돼. 저는 급히 네, 방금 먹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몇 마디 더 당부하시고는 몸조리 잘하라고 하신 후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 약들이 도대체 무슨 약인지, 그리고 이전 몇 번의 유산이 이 약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분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증거가 없으니 만약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시어머니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민진 씨에게 말해도 그는 분명 제가 또 헛소리를 한다고 할 것이고 저는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득 이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나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제가 없을 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저에게 주는 약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제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께 좀 미안한 일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어영부영 유산할 수는 없어.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감시 장비를 검색했습니다. 작고 은밀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제품을 골랐고 특히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주문할 때 제 마음은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안한 것은 시어머니와 민준 씨에게 들킬까봐였고 기대되는 것은 하루빨리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고 계셨고 민준 씨는 옆에서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시 장비가 도착해야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문 후 이틀 동안 저는 매일 휴대폰으로 배송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두려웠습니다. 조급한 것은 하루빨리 감시 카메라를 받아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고 두려운 것은 만약 감시 카메라에 정말 뭔가 찍힌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택배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택배 기사님에게 택배를 현관 앞 택배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멀리 떠나는 발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쥐고 있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웃에게 들킬까봐 또 집에 돌아갈 때 시어머니와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신선한 돼지갈비를 사러 시장에 가셨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안고 급히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방으로 숨었습니다. 택배를 뜯은 이 안에는 작고 은밀한 감시 카메라 2대와 충전기 그리고 설치 설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서에 따라 먼저 카메라를 제 휴대폰에 연결하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화면은 아주 선명했고 녹음도 가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 설치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엌에는 반드시 하나 설치해야 해. 시어머니가 매번 저에게 약을 가져다 주고 보양식을 끓이는 곳이 부엌이니까. 거실에도 하나 설치해야 해. 가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시는데 혹시 뭔가 찍힐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곳 모두 은밀한 위치를 선택해서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아야 해. 저는 카메라 한 대를 들고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천장에는 오래된 천장 조명이 있었는데 조명 옆에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들고 카메라를 그 틈새에 끼워 넣고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딱 가스레인지와 약변이 놓여있는 찬장이 찍히는 각도였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설치를 마치고 저는 다른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 TV장 위에는 큰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꽃병 뒤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꽃병 뒤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꽃병 뒤에 놓고 렌즈를 소파와 찻상 쪽으로 현즈를 설치를 마치자마자 문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설치 도구를 옷 주머니에 숨기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만지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큰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신선한 돼지갈비랑 네가 좋아하는 채소 사왔어. 점심에 돼지갈비탕 끓여줄게. 저는 웃으며 돼지갈비탕 끓여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긴장해서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눈치챌까봐 두려우십니다. 저는 방에 앉아 휴대폰으로 감시 카메라 앱을 열어 부엌 감시 카메라로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점심 식사 때 민준 씨도 돌아왔습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돼지갈비를 덜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돼지갈비는 몸보신에 좋고 네가 나중에 임신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당신 주려고 특별히 사온 거니까 많이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시시때때로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들키지는 않을지, 제가 원하는 증거를 찍을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 씨는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치우고 나서 다시 물 한 잔과 약 몇 알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저는 약을 받아들고 감시 카메라로 시어머니가 약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약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약을 건네는 제가 약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 감시 카메라를 계속 보았습니다. 오후 내내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가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상 행동도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까? 제 마음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전 몇 번의 유산에 대한 일은 아직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증거를 찍지 못해서였고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제가 시어머니를 오해한 것은 시어머니가 제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에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면 화를 낼까봐 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좀 더 기다려보며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증거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매일 몰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려 할 때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뭔가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집에서 흔히 쓰는 세탁세제 냄새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기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코를 찌르는 듯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거실과 부엌에서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고 한번 시어머니께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래층 꽃집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별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감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먼저 거실을 보았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제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얼어붙었고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속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옆에서 제가 평소 먹던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열어 노란 빛이 도는 양매즈입니다.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시어머니는 좌우를 살피며 제가 부엌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런 다음 약병 뚜껑을 닫고 원래 찬잔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여러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이상한 향기는 바로 그 천 조각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은 누군가에게 색이 쥐어짜 있는 듯 아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몇 번의 유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의로 제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이 감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록들을 뒤져보았습니다. 어제 오후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천 조각을 열어 제 평소 물 마시는 컵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어쩐지 컵 안의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더니, 그리고 며칠 전 시어머니가 닭곰탕을 끓여줄 때도 몰래 탕 속에 뭔가를 뿌렸습니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났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첫 임신 때도 시어머니는 매일 보양식을 끓여주셨고 그때도 이 향기를 맡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나쁜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보양식 속에 분명 뭔가가 첨가되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먹었던 약도 첫 임신 때부터 바꿔치기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방문이 살며시 노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아침 먹을 시간이야. 내가 달걀찜 해줬어. 저는 급히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대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느릿느릿 옷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달걀찜을 들고 나오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따뜻할 때 먹어. 내가 소금은 조금만 넣었어. 네 몸에 좋으니까.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자애로운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그의 친손자, 손녀들이었는데. 저는 화를 억누르며 다가가 앉아 숟가락으로 천천히 달걀찜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부엌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아 보호약이 담긴 병이 여전히 찬장 속에 있고 그 이상한 향기가 나는 천 조각이 담긴 서랍은 아마 아직 닫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걀찜을 먹다가 문득 이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사양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고 유산을 유발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의 그 천 조각 속에 사양이 들어있는 걸까? 어쩐지 계속 그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더니, 어쩐지 매번 유산했다고 생각했더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불편한 척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좀 어지러워서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급히 다가와 제 이마를 만지려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피했고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의 미소도 약간 굳어졌지만 금세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서 방에 가서 내가 이따가 약 가져다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했던 감시 영상을 친구 하늘에게 보냈습니다. 사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하늘은 곧바로 답장해주며 제발 조심하고 어서 증거를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천 조각을 가져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사연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제 마음속에 서서히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민준 씨가 시어머니를 감쌌던 모습이 떠오르자 다시 망설여졌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믿어줄까? 내 편에 서줄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방문이 다시 노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약 먹을 시간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숨긴 후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 한 잔과 약 몇 알을 들고 웃으며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먹어. 먹고 잘 쉬어. 저는 약을 받아들고 손 안에 바꿔치기 된 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반드시 악인이 벌을 받게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건넨 약들을 받았습니다. 그 노란 약들을 만지자마자
마음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발작하지 않고 오를 마시는 척하며 약들을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급히 약들을 침대머리마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가 바꿔치기 한 것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감시 카메라 속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천조각을 꺼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와 대면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가 때를 쓰거나 발뺌하면 저는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 밖에서 민준 씨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해. 그가 믿든 안 믿든 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침대 옆에 앉아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저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건네주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당신 엄마가 벌인 짓을.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의 얼굴은 영상을 보면 볼수록 변해갔습니다. 미간은 점점 더 찌푸려졌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행동은 선명했고 그가 그 천 조각의 냄새를 맡는 모습까지 모두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찍은 거야? 바로 오늘 아침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전에 당신한테 한 말이 다 헛소리라고 생각했지? 내 5번의 유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당신 엄마가 그가 고의로 내 태아 고호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그리고 그 천조각 속에는 분명 사양이 들어있었을 거야. 그가 나를 해쳐서 내가 5번이나 아이를 잃게 만든 거야. 민준 씨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을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계집애, 내가 담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나를 찍어? 그리고 민준이한테 헛소리나 해? 내가 언제 네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피 묻은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피 묻은 입으로 함부로 말한다고? 저는 화가 나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다 선명하게 찍혔는데 뭘 또 부인하려고? 당신 오늘 아침에 주머니에서 종이봉투 꺼내서 약병 속 약을 바꿔치기 했잖아. 당신 그 천 조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사양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해치는 거야? 그 애들도 당신의 친손자, 소녀들이었잖아. 아니야.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눈빛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약은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이야. 내가 어떻게 바꿔치기 하겠어? 그 천 조각은 그냥 평범한 향료야. 내가 냄새 맡은 게 뭐가 어때서? 네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지키는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네가 감시 카메라 설치한 건 나를 괴롭히려고 한 거지?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평범한 향료? 저는 비웃었습니다. 평범한 향료가 왜 나한테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게 해? 평범한 향료가 왜 나를 5번이나 유산하게 만들어? 당신이 나를 바보로 알아? 아니면 민준 씨를 바보로 알아?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저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보며 안색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지은이 약을 바꿔치기 했어. 민준아, 너까지 왜 이 계집애랑 같이 헛소리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돌봐주고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하고 혹시라도 몸 회복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 계집애는 오히려 나를 모함해. 내가 어떻게 얘가 아이를 못 갖게 해칠 수 있겠어? 너 이 자식은 왜 나를 안 믿어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떼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역겨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 들통나자마자 불쌍한 척 동정을 얻으려 하는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그가 닭곰탕에 뭔가를 뿌리는 장면을 찍은 감시 영상을 다시 찾아 민줄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도 봐. 며칠 전 그가 나한테 닭곰탕 끓여줄 때 몰래 뭔가를 뿌렸어. 당신은 그가 고의가 아니라고 말할 거야? 그럼 뭐야? 민준 씨는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다 본 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분명히 말해줘.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태도가 변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이 계집애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지가 아이를 못 갖는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민준아, 너는 이 계집애한테 속으면 안 돼. 그가 떼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서 서랍에서 그 작은 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어지러운 척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그 천 조각을 어디에 놓았는지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 조각을 들고 나와 민준 씨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맡아봐. 사양인지 아닌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사양이 임산부한테 해로운지 아닌지 물어봐. 민준 씨는 천 조각을 여러 냄새를 맡자마자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 조각이 발견되자마자 안색이 완전히 무너졌고 울음소리도 작아졌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향료야. 나는 그냥 이 냄새가 좋아서 맡는 거야. 평범한 향료? 저는 그를 보며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냄새가 좋다면 왜 매번 몰래 맡아? 왜 내 컵 옆에 놓아둬? 왜 내가 임신했을 때마다 이걸 꺼내서 맡아? 당신은 오늘 나에게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해. 저는 그 천 조각을 쥐고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해명을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아직 천 조각의 한쪽 끝을 쥐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그 천 조각의 냄새를 맡았을 때의 표정은 분명 그 냄새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저와 함께 한의원에 가서 약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사양의 냄새에 대해 특별히 경고하며 임산부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음하셨던 것을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면서 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천장을 보았다가 바닥을 보았다가 저와 민준 씨는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이 냄새가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생각했어. 네 컵 옆에 둔 건 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저는 화가 나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산부를 유산시키는 것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엄마, 당신은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민준 씨는 이때서야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보다 몇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손안의 천 조각은 그가 쥐고 비틀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이 천 조각 안에 정말 사양이 들어있어. 엄마가 지은이 약을 바꿔치게 한 건 도대체 무슨 이유야?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말투에 이전의 망설임이 사라지고 오히려 질책하는 기색이 담기자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어 민준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정말 너를 속이지 않았어. 이건 그냥 평범한 향료야. 너는 지은이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 이간질이라고? 저는 즉시 그의 말을 끊고 방으로 가서 이전에 버렸던 노란 양묘달과 의사 선생님이 주셨던 원래 약병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이건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준 약이야. 이건 의사 선생님이 주신 원래 약병이고 당신이 의사 선생님이 주신 태아 보호약을 뭘로 바꿔치기 했는지 당신은 몰라? 지금 당장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 약이 그가 주신 약이 맞는지 물어볼까. 저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어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입으로는 전화하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달려드는 바람에 오히려 달미가 잡혔습니다. 민준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막아섰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문제 없으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분명해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막혀 움직이지 못했고 얼굴의 당황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은 내가 사람 시켜서 찾은 민간요법이야. 의사 선생님이 주신 것보다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싫어하실까봐 말 안 했어. 민간요법? 저는 냉소했습니다. 무슨 민간요법이 의사 선생님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해야 해? 무슨 민간요법이 나를 5번이나 유산하게 만들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시켜서 어디서 민간요법을 찾았는지 말해봐. 이 연이은 질문들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목소리에 믿을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이야. 지은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는 알잖아. 얘가 임신할 때마다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바랐어. 그런데 왜 엄마는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5번의 유산 때 얘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엄마는 못 봤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마지막 말을 할 때 민준 씨의 목소리는 흐느꼈습니다. 그는 이전에 계속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제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항상 성실하고 아들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증거가 눈앞에 놓여 있고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명백한 틈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얘가 몸이 약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됐어. 나한테 짐이 된다고? 민준 씨는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그는 내 아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뭐가 짐이 된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한 건 지은이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친 거야. 그 지키지 못한 아이들도 엄마의 친손주들이었잖아. 민준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담긴 죄책감을 보며 제 마음속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제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욕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저를 믿어주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아이들과 겪었던 고통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콧물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그가 한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야.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이 일들은 이미 지은이에게 상처를 줬어. 엄마는 지은이에게 사과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법적 절차라는 말에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네 엄마잖아.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서 나를 고소해? 그는 남이 아니야. 내 아내야. 민준 씨의 말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지은 일을 5번이나 유산하게 한 건 작은 일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고 해서 엄마가 지은 일을 해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 민준 씨가 드디어 제 편에 서서 드디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약간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제가 5번의 유산으로 겪었던 고통은 헛된 것이 될 테니까요. 민준 씨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네 친엄마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차갑게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쉬며 한숨을 쉬며 엄마, 내가 잔인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일이 너무 지나쳤어. 엄마가 지금이라도 지은이한테 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어쩌면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우리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지만 눈빛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닫힌 방문을 보며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피로감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약간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곁에서 함께 맞서니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로 손안의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시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찍었던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고 천 조각을 꺼내고 닭곰탕에 뭔가를 뿌리는 장면들을 모두 추출하여 USB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전자 파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CD로도 구워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이전에 버렸던 노란 약 몇 알과 의사 선생님이 주신 원래 약병을 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감정을 의뢰하여 바꿔치기 된 약이 바꿔치기 된 입게 감정을 의뢰하여 다음날 아침 민준 씨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약들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전에 5번의 유산으로 인한 진료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의 진단서부터 이후 매번의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처방전까지 모두 하나하나 정리하여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시어머니가 제 몸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점심때 민준 씨가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감정 보고서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바꿔치기 된 그 약들은 낙태 유발약 성분이었대. 오랫동안 먹으면 유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위장에도 손상을 준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천 조각을 보시고는 안에 사연이 들어있었고 순도도 낮지 않다고 확인해 주셨어. 임산부가 오랫동안 접촉하면 거의 대부분 유산한다고 하셨어. 낙태 유발약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제 손안의 감정 보고서는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양으로 저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태아 보호약을 낙태 유발약으로 바꿔치기 하다니 어쩐지 매번 임신할 때마다 배가 아프고 하혈을 했다고 생각했더니 모두 이 약들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이 증거들이 충분할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감정 보고서의 이전 진료 기록들 그리고 감시 영상까지 합치면 엄마가 고의로 당신 몸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대. 의사 선생님이 5번의 유산이 모두 사양과 낙태 유발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듯 유발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자. 오후에 우리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은 우리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감시 영상, 감정 보고서, 진료 기록들을 확인한 후 이런 상황은 이미 고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우리에게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혹시 시어머니가 이전에 사양이나 낙태 낙태 유발약을 사양이나 증인이 있으면 증거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우리는 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아파트 입구 감시 카메라에 시어머니가 이전에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모습이 찍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매우 협조적으로 지난 반년 동안의 감시 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과연 제가 2번째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오는데 손에 들린 봉투가 약국 봉투와 매우 흡사하게 찍힌 장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그가 손에 작은 천 조각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았던 사연이 담긴 천 조각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감시 영상들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평소 저와 사이가 좋았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자주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박 아주머니께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박 아주머니는 매우 놀라면서도 붕괴하셨습니다. 이전에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 약국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시어머니께 뭘 사는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감기약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법원에서 필요하면 증언해줄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고 나니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탁자 위에 쌓인 두툼한 증거들을 보며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우리가 가족과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단호한 것은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야 하고 시어머니의 악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곧장 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와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도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그와 법정에서 대면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친 다음 날 우리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증거가 매우 완벽하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안심하고 법원의 소환장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집안 분위기가 매우 억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우리와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급히 지나갈 뿐 이전처럼 자애로운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약 반달이 지났을 무렵 법원 소환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가 소환장을 시어머니께 건네줄 때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참백했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고소할 거야? 내가 네 엄마잖아. 민준 씨는 그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잘못했어. 우리는 엄마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엄마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재판이 열리던 날, 날씨는 매우 맑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와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그의 여동생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우리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지난 몇 년간 5번의 유산으로 겪었던 고통, 그리고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고 사양을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한 과정을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에서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감시 영상 속 시어머니가 약을 파괴하는 장면, 의사가 발급한 약물 감정 보고서와 유산 원인 증명서, 5번의 유산 진료 기록, 아파트 입구 감시 카메라 캡처 화면, 그리고 박 아주머니의 증인 증언. 모든 증거는 마치 망치처럼 시어머니의 변명 위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단지 좋은 마음으로 이를 그르쳤을 뿐이고 사양과 낙태, 유발약이 임산부에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왜 몰래 약을 바꿔치기 했는지, 왜 들통난 후에 인정하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국 그저 앉아서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는 가족이든 그의 여동생은 그를 변호하려 하며 모두 한 가족인데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5번의 유산은 원고의 몸과 마음에 지대한 상처를 주었으므로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행위가 고의 산의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에게 배상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저에게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 씨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고통이 드디어 해명되었고 아기는 드디어 응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소리도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제부터 우리 잘 살자. 시어머니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그를 부축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데려갈 때 그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해칠 수 없을 테니까요. 법원에서 나온 후 박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아이야. 드디어 고생 끝에 복이 오는구나. 이제부터는 자기 몸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의 여동생도 더 이상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이전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전보다 저를 더 아껴주었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산책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으며 유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상담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약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제 몸과 마음의 상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나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민준 씨는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민준 씨는 모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제 몸 상태가 매우 좋으니 태아 보호만 잘하면 분명 순조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조심스럽게 저를 돌보았습니다. 집에는 더 이상 그 이상한 사약 냄새가 나지 않았고 더 이상 누가 몰래 약을 바꿔치게 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매일 뱃속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는 민준 씨가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움직임을 들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해쳤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 우리에게 속한 햇살 같은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